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퇴계 스님에게서 배우는 인생의 지혜, 퇴계 선생에게서 배우는 인생의 지혜라는 이 좋은 책을 가지고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 5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로운 그 삶을 위한 메시지를 지금부터 같이 함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그 인생의 길을 제대로 잘 다져나가고 이 나라가 참으로 퇴계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훌륭한 그런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 진정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함께 보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 선비문화수련원의 그 이사장 김병일 전 예산처 장관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퇴계의 길을 따라가면은 포용국가가 보입니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학의 근본 정신은 너와 내가 같다. 즉 무라일체로 요약을 할 수가 있고, 불신과 갈등을 뛰어넘어서 포용국가로 가려면은 선비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퇴계 선생님 살아계실 동안에 여러 번 그 나라에서 내리는 그 벼슬자리를 마다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마다하고 입성을 하지 않은 그런 일이 있는데, 특별히 퇴계 선생님께서 벼슬을 하고 내려오는 그 귀향길, 퇴계의 귀향길 320km, 320여 km는 그 산티아고 길처럼 자리 잡아서 참으로 퇴계 선생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살려서 참으로 우리나라가 문화국가, 포용국가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데 그 바탕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님은 참으로 여러 번 나라의 부름을 여러 가지 사회에서 거절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같으면은 상당 부분 우리가 어떤 욕망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르지 않아도 자기를 피하라고 이런 세상인데 참으로 많은 거절을 했는 이런 사례들이 이 책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에 대한 부분들은 이 학문의 뿌리는 송나라 송대의 주자학에서 찾았지만은 선생의 학문은 거꾸로 유학의 본거지인 중국에서까지 영향을 미쳤고 일본 유학의 뿌리가 되었다 합니다. 조선 사상사의 중심에 선생은 우뚝 서 있으며 이른바 퇴계학은 오늘날까지 한국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외국인들까지 한국 사상의 근원을 탐색할 때 퇴계학을 그 중심에 놓는 것은 참으로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1부에서 퇴계 선생의 행장을 입체적으로 구성했고 2부에서는 지혜로운 인생을 위한 가르침을 서로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서문을 대신한 글 속에서는 퇴계 선생은 어린 시절에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빗고 옷과 관을 바르게 하고 어머니를 찾아배웠는데 한 번도 어긋남이 없이 명랑하고 공손하고 삼갔다고 합니다. 여럿이 생활할 적에도 종일 단정히 앉아 옷과 띠를 반드시 하고 말과 행동은 꼭 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고 공경하였으며 감히 업신여기거나 모욕을 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성품은 간결 단박하고 말이 적었으며 명리와 화로움에는 마음을 두지 않았다 합니다. 이렇게 선생은 많은 업적을 남기고도 높은 벼슬을 두루 거친 뒤에 70세에 이르러서 병이 들었는데 임금께서 의원을 보내어 진찰하여 보라 하였으나 의원이 이르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도 선생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 소식을 듣고 임금께서 너무나 슬퍼하여 사흘 동안이나 나란 일에 대한 회의를 중지하였고 퇴계 선생에게 영의정 벼슬을 내렸으며 신하에 대한 첫째가는 예를 베풀어 장례 지내게 하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선생은 여기에 먼저 임종하실 때에 또 특별히 세계 선생께서는 유언으로 공개를 했는데, 첫째는 나라에서 베풀어주는 국장의 예를 이용하지 말라. 예조에서는 지난 예에 따라 국장의 예를 받으라 할 것이지만 너희들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이라 말하고 소를 올려 굳게 사양하라, 이런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기쁨과 꿀로 만든 기름과 꿀로 만든, 다시 말하면 값비싼 그런 과자를 쓰지 말라. 셋째는 벼슬한 사람들이 세우는 비석을 세우지 말라. 그저 크지 않은 돌의 앞면에는 늙음하게야 도산에 물러나 숨어 산 진성이공의 묘라는 뜻으로 태도 만은 진성이공지묘라고만 새기고, 뒷면에는 간략하게 고향과 조상의 내력, 뜻을 두었던 사업과 벼슬살이의 모습 등을 예성현의 가르침에 맞게 간추려 적으라고 있고, 넷째는 내가 죽은 뒤에 친족들이 지켜야 할 상례를, 법도와 예절을 아는 학식 있는 어른들에게 물어서 지금 세상에도 마땅하고 옛날에도 틀리지 않을 도리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부에 지혜로운 인생을 위한 가르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나라를 걱정하되 벼슬에 연연하지 말아라 하는 제일 먼저 나오는 글입니다. 너무 빠른 성공은 좋지 않다는 제목으로 부디 이렇게 이제 그 편지로 쓰는 것다 이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대는 너무 빨리 나아가려다가 영광이라는 이름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생각하는 바이지만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게 되는 일의 수치스러움은 시장판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를 맞는 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고, 벼슬살이라는 제목에서는 세상에 나가면 반드시 깊이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옳고 바른 것을 지키면 거리끼는 일과 물건과 사람이 많이 생기고, 무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르면 스스로의 절개와 지조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벼슬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두레박질을 매달고 있는 도르래처럼 남을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가 지켜야 할 바를 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벼슬살이에 대한 그 예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선비의 벼슬살이에 대해서는 선비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은 때로는 세상에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때를 만나기도 하고 만나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마지막 판단 기준은 몸을 깨끗이 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일 뿐이요 화와 복은 논할 바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나가 벼슬을 할 때에는 오로지 나란 일을 걱정할 것이요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항상 한 걸음 물러서고 한 계단 낮추어 학문에 전념하며, 나의 학문이 아직 지극하지도 못한데 어찌 나라를 경영하고 백성을 어려움에서 구해낼 책임을 맡을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을 때는 외부의 일에 조금도 상관하지 말고 반드시 한가한 자리를 청하거나 물러나기를 바라면서 학문에 전념하여 나의 학문이 지극하지 못하니 지금이 마음을 안정하여 몸을 닦고 학문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시기로구나 하고 생각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벼슬을 사양하는 이유라는 제목에서는 벼슬 자리에 임명되어도 받지 않아야 마땅한 것이 있다면은 힘써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는 것, 이것도 또한 하나의 도리인가 합니다.
만약 자기의 분수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마땅한지 여부도 묻지 않고 그저 받으면 이때 사양함은 없으며 나아가면 이때 물러남은 없으면서 임금을 섬기는 공손함이라 한다면은 이는 도리에 언나는 말이요 이를 그르치는 생각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모범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벼슬 자리가 높으면은 책임과 기대도 더욱 무겁고 책임과 기대 무거우면은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나아가는 것이 옳을 때에는 나아가는 것이 공손함이 되고 나아가지 않는 것이 옳을 때에는 나아가지 않는 것이 공손함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걱정이라는 제목에서는 지금의 형편을 보니 백성들이 모두 머지않아 구렁 속으로 쓰러질 형편인지라 밤낮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만 앞설 뿐 어떻게 구제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정치 계획이 잘못되었음을 생각하고는 등불을 돋우고 이렇게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또 이게 뭐냐면은 편지 속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금 걷는 일. 지방의 수령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매우 백성을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다가도 세금이나 빚을 거두어 들이는 종류의 일에 이르게 되면은 흉년이 심하여 떠돌다가 굶어 죽는 꼴을 눈으로 보고서도 인정 사정 없는 조치를 하여 모두 끌고 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다른 까닭이 아니고 욕심이 단단하게 그의 마음을 가려서 처음 먹었던 마음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임금의 이기심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임금까지도 지금 현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심은 마음의 존벌레이고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옛날부터 나라가 잘 다스려진 때보다는 어지러운 날이 많아서 임금의 몸을 파멸시키고 나라를 망치곤 하였습니다. 그것은 다 임금이 하나의 이기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릇 한때 한 가지 일에 있어서 힘써 이기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평소에 모든 이기심을 제거해서 말끔히 다 없애버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치우침이 없고 기울어짐이 없게 하여 임금으로서의 올바름을 따르고 이기적으로 조함이 없게 하여 임금으로서의 도리를 따르고 이기적으로 싫어하는 일이 없게 하여 임금으로서의 길을 바로 따르십시오. 치우침, 기울어짐, 공평하지 않음이 없어야 임금의 도리가 멀고 고르고 바르게 미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의 정치 방법에 대해서는 신은 아래입니다. 임금은 권세와 지위가 지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나아감이 다하면은 반드시 물러서게 되고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멸망하고 어둠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름이 있다는 이치를 자칫하면은 알지 못하고 스스로 위대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일 처리는 하는 뜻이 교만하고 넘쳐서 어진 일을 업신여기고 스스로 성인인 채 하며 혼자만의 꾀로 세상을 다스리려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하와 더불어 마음과 덕을 같이 하여 성의로 서로 믿고 함께 나라 다스리는 도리를 성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기를 즐기지 않게 되어 은택이 백성에게 내려가지 아니합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를 알아야 바른 사람이 된다는 큰 제목에서는 먼저 신의와 예절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태계 스님이 설명하기를 변란을 당하여 백성들과 조정이 함께 나라와 사회를 지켜야 할 때에는 신의가 중하고
학문으로 익혀서 몸으로 실천해야 할 때는 예절이 중요하다. 신의와 예절은 경우에 따라서 그 중요한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까닭도 다르다. 신의가 없으면은 백성들이 세상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나라 또한 튼튼히 서 있을 수 없게 된다. 예절을 모르면은 남의 말을 듣거나 상대방을 마주 대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몸가짐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된다. 이렇게 신의와 예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 인격자의 도리는 부부에서 출발한다는 제목으로, 무릇 부부는 인륜의 시초이고 만 가지 복의 근원이며 지극히 친밀한 관계이면서도 한편 지극히 바르고 조심해야 할 관계이다. 그러므로 인격자의 도리는 부부에서 출발한다고 말한다. 모든 것이 서로 손님처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다. 잘못되었을 때 그런 겁니다. 이러한 점들로 미뤄볼 때 한 사람이 그 집안을 바르게 세우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처음 출발선이 되는 결혼식 때부터 이미 삼가 신중해야 되는 것이다. 천만 번 스스로 깨우치며 조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을 존중하는 것이 시초이다 하는 제목에서는 백성이 어른을 존중하고 노인을 받들어 모실 줄 안 뒤에야 가정에 들어와서 부모의 효도하고 형제 사이에 우애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 가정에 들어와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사이에 우애 있으며 사회에 나아가 어른을 존중하고 노인을 받들어 모신 뒤에야 나라의 풍속이 순화됩니다. 나라의 풍속이 순화된 뒤에야 나라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살이에서 존중함을 받는 조건으로서 널리 인정되는 것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덕이 높거나 벼슬이 높거나 나이가 높은 것이 그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도덕이 높은 것을 중하게 여기고 마을 모임에서는 나이가 높은 것을 중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면은 이제 시냇가에 집이 한 채 있으니 무엇을 더 바라라 하고 아주 청빈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다운 이익이라는 데서는 어떠한 일이든 물건이든 말할 것 없이 그것이 올바른 도리에 합치되어 순조롭고 편리해지는 것을 일러 참다운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버이로서의 자식 걱정이라는 제목에서는 참다운 효도는 어버이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 하고 옛 사람이 말한 것을 너는 생각하지 않느냐. 다음부터는 나의 뜻을 자세히 살펴주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아무리 조상을 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도리를 어기며 억지로 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배움은 큰 즐거움이다. 이런 부분 학자로서 하는 얘기인데,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배울 때 그 서원했던 바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부가 몸의 이금이라는 제목에서는 몸으로 실천하는 공부와 이치를 따지는 공부가 서로 방해되어 마음과 일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공부가 몸에 푹 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건 이 공부의 어떤 공부한 결과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옳은 것을 배운다는 뜻이라는 제목에서는 어느 것이 옳은가 그런 것을 잘 알아서 그 옳은 것을 배운다는 것은 아는 것을 통하여 몸소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옳다고 하는 것은 착함과 같으며 배운다고 하는 것은 실천한다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배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비로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비가 학문하는 일이라는 제목에서는 선비가 학문을 연구하고 갈고 닦는 것은 마치 농부가 밭을 갈거나 김을 매는 것과 같고 기술자가 무엇인가를 다듬는 제주와 솜씨 같아서 다 자기 나름대로 떳떳이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름이라는 제목에서는 옛글에 성낼 때에 문득 성냄을 잊고 진리의 옳고 그름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 문득 성냄을 잊는다는 것은 일이나 물건을 잊는다는 말이고 진리의 옳고 그름을 본다는 것은 한결같이 진리에 따른다는 말입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태계 선생은 몸이 약해서 특히 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몸이 병약해서 벼슬 자리에 그 부름을 받고도 못 나간 그런 사례도 많이 있어서 본인의 몸, 특별히 건강 관리에 관한 부분에 대한 글들을 많이 남긴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지식과 실천 두 가지는 수레의 두 바퀴나 새의 두 날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현은 지식을 먼저 말하고 실천을 뒤에 말한 경우도 있고 실천을 먼저 말하고 지식을 뒤에 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먼저 말한 경우라 할지라도 지식을 다 한 뒤에 비로소 실천하라는 뜻이 아니고 실천을 먼저 말한 경우일지라도 실천을 다 끝낸 다음에 비로소 지식을 얻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힘을 입으면서 서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고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시대의 그 영웅이었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참으로 귀한 말하면은 그 문화유산 퇴계학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따르고 해서 우리가 퇴계 선생님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서 우리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가정과 나라와 모든 것이 선생의 그 뜻하신 바가 제대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하면 이게 바로 퇴계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바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퇴계의 길을 따라서 가는 선비들은 또 더군다나 우리가 퇴계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나라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특히 국가의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들, 국가의 중책을 맡은 어떤 말하면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특별히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떠나서 참으로 퇴계 선생님이 생각했던 그런 국익을 우선하고 그 사리사욕을 뛰어넘어서 나라를 걱정하고 참으로 이 선비 정신에 따라서 그 자기의 직무를 한치도 소홀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참으로 작금에 우리나라의 그 말하면 지식인들 고위공직자들의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은 퇴계 선생님께서 지금 계신다면 노해서 막 그렇게 여러 번 그렇게 꾸짖고 편지도 쓰고 불러서 야단도 맞을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하게 오늘 이 시간에 퇴계 선생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이 정신을 받아서 앞으로 여러분의 그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